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동자산 총액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졸저 금융경제학 원론 1편 4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편 4장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제2절 2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2페이지. 거기 제목은 이렇게 써 있죠. 본원 화폐 총액과 그 소요 총액에 관한 보론 이렇게 돼 있고요. 본원 화폐 총액과 그 소요 총액 사이의 차액이 감축한 의미 이런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올렸죠. 본원 화폐 총액 H는 C 플러스 R. 항상 외두라고 제가 이렇게 외두시라고 말씀드렸죠. 본화폐 총액 H는 현금 통화 총액 C 더하기 지급준비 총액 R, H는 C 플러스 R. 또 그 다음에 본원화폐 소요 총액 HN은 CN 플러스 RN이었죠. CN 플러스 RN. 본원화폐 소요 총액은 현금 통화 소요 총액 더하기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 내지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이었습니다. 이 두 식을 변끼리 차감하면 어떻게 되죠? 변끼리 차감하면 H-HN equal 변끼리 차감하니까 C-CN 플러스 이렇게 빼니까 R-RN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전제를 했냐면요. 합현실적인 전제에 의해서 C equal CN이었습니다. C와 CN이 크기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C와 CN이 크기가 같으니까 C-CN은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C하고 CN이 같으니까 그렇죠? 네. 0이 됩니다. 이게 0이 됩니다. 0. 이게 0입니다. 이게 0이라면 그러면 이게 없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H-HN은 R-RN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이 함축한 의미는 뭐죠? 본원화폐 총액 H와 본원화폐 총액 HN 양자의 차액은 지급준비금 총액과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 사이의 차액하고 같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책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원 화폐 총액 H와 그 소요 총액 HN 사이의 차액이 지급준비금 총액과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 사이의 차액과 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지난번에 논의에서 현금 통화 소요 총액 CN은 현금 통화 비율 스몰 c 곱하기 유동자산 총액 CN 이퀄 CU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알았었냐면요.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 즉 지급준비금 소요 총액은 우선 요구불 예금, 화폐성 예금, 은행들이 화폐성 예금을 받아놓은 것에 목표 지급준비율을 곱한 거. 다시 말하면 화폐성 예금에 대한 목표 지급준비율 곱하기 화폐성 예금, 받아놓은 화폐성 예금의 잔액이죠. QDD 플러스 QT 곱하기 라지 T 저축성 예금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D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QD는 그대로 쓰고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D equal small d
화폐성 예금 비율 곱하기 유동자산 총액이란 걸 알았고요. 또 저축성 예금 총액 라지 T는 저축성 예금 비율 스몰 t 곱하기 U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D에다가 저걸 대입하면 D 곱하기 U가 되고요. QT를 쓰죠. 그리고 이 라지 T 대신에 스몰 t 곱하기 U 이거를 쓰게 되면 이걸 나중에 U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괄호 열고 QD 곱하기 D 예, 이렇게 묶으면 되죠. 그죠? 예. QT 플러스 QT 곱하기 T 곱하기 U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 여기까지 여러분께 설명드렸죠. 그러면 CN은 이렇게 나오고 RN은 이렇게 나오니까 CN은 이렇게 나오고 RN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번호화폐 소유총액 HN은 CN 플러스 RN이니까 결국은 이것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이것 더하기 이거. 예, 이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묶어 써볼까요? 예, 묶어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CN은 CU죠. CU니까 여기서 우리가 개수만 따로 띄어 쓰게 되면 C 플러스 QD D 플러스 QT T에다가 곱하기 U가 되는 겁니다. 예. 여기 U를 여기다 남겨놓고 이 개수하고 이 개수를 합치게 되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이 식이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매우 중요한 식이죠. 제가 페이지를 바꿔서 다시 쓰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쓰겠습니다. HN은 괄호 안에는 몇 가지 비율들이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예, 스몰 t입니다. 안 지워지지? 네, 지워졌습니다. QT, 스몰 t 이렇게 하고서 곱하기 U가 되는 겁니다. U. 그러면 그동안 여러 번 등장했던 본원화폐 소요 총액 HN이 유동자산 총액 U에 Y equal AX의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서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 식을 제가 본원화폐, 예, 여기 책이 나옵니다. 본원화폐 소요 총액식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로 했는데요. 네, 책에는 293페이지에 나옵니다. 293페이지. 이 식이 바로 본원 화폐 소요 총액식입니다. 본원 화폐 소요 총액식. 총액을 나타낸 식이죠. 본원 화폐 소요 총액식입니다. 소요 총액식. 그러면 이 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걸 계속 외두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꼭 외두셔야 하는 게 H equal C 플러스 R, HN equal CN 플러스 RN, 그리고 HN equal C 플러스 QDD 플러스 QTT 곱하기 U. 이 식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죠. 개수를 전 지금부터 본원 화폐 개수라고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본원화폐는 베이스머니라고 했죠. 영어로는 베이스머니. 개수는 코에피션트라고 그러죠. 코에피션트. 본원화폐 개수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조금 길죠? 이 개수가 조금 기니까 이걸 때로는 제가 줄여가지고 스몰 h로 쓰기로 하겠습니다. 스몰 h. 그래서 이 본화폐 소요 총액식을 그 풀룬 이렇게 쓰고 줄여서는 HN equal 스몰 h
U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몰 HU로 이렇게 쓰기도 하겠습니다. 똑같은 번호합의 소요 총액식인데요. 정식으로는 이렇게 쓰고 약식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HN equal 이게 번호합의 개수입니다. 자, 번호합의 소요 총액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번호합의 총액식이 있습니다. 번호합의 총액식은 이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겁니다. 번호합의 총액을 나타내는 식. 번호합의 총액식은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번호합의 총액을 H0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하게 되면은 바로 H equal H0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식이 번호합의 총액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번호합의 소요 총액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하고 또 번호합의 총액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서 지금부터 이제 논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절 유동자산 총액이 결정되는 메커니즘. 그렇게 해서 본원화폐 총액과 그 소요 총액을 대비시키는 방식에 의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번호화폐 소요 총액식 그리고 번호화폐 총액식을 두 식을 한 그래프에 몰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몰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축에 유동자산 총액을 넣고요. 세로축에는 번호화폐 총액 혹은 번호화폐 소요 총액을 놓게 되면요. 우선 번호화폐 총액식 H는 예를 들어서 H바의 수준에서 중앙은행이 번호화폐 총액을 유지시킨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평선이 나오죠. H바로. 유동자산 총액이 어떤 크기를 가진지 간에 중앙은행이 유지시키는 번호화폐 총액 H의 양은 일정하니까 이렇게 수평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HN은 Y equal AX 형태죠. 이게 원점에서 출발하는 아주 이렇게 출발하는 반직선 형태가 되죠. 이게 HN equal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개수를 많이 썼죠. 거기에 U입니다. 줄여서 HU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기울기를 H로 하는 Y equal AX 형태 이렇게 반직선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여러분께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296페이지에 그림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1.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림 1. 네.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원화폐 총액이 H바 수준으로 외생 변수로서 설정되어 있다면 번원화폐 총액선은 H로 H바로 이렇게 수평선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번호화폐 소요총액 HN은 번호화폐 개수 곱하기 U였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하는 반직선, 우상향하는 반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반직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께 유동자산 총액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유동자산 총액이 이 그래프를 먼저 설명드리게 되면 이 그래프는 뭘 말해주냐면 번원화폐 소요 총액의 크기는 유동자산 총액이 커질수록 얘도 커진다 하는 것을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Y equal AX 형태의 이런 그래프가 형성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유동자산 총액이 U 다시 정확하게 이거 U 프라임이라고 읽어야 되죠. 예, U 프라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다시라고 그러잖아요. 예, U 다시의 수준에서 유동자산 총액이 형성되어 있다고 치면 그 수준에서
본원화폐 소요총액은 이만큼이 본원화폐 소요총액이죠. 이만큼이 본원화폐 소요총액이 됩니다. 그죠? 예, 이만큼이. 그 다음에 이만큼은 본원화폐 총액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본원화폐 총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뭘 기억하라고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었죠? H 마이너스, 여기 쓰겠습니다. H 마이너스 HN은 R 마이너스 RN. 이거 여러분 제가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액, 꼭 H에서 HN을 뺀 이 차액이 뭐와 같은 거죠? R 마이너스 RN하고 같습니다. 이 차액이 R 마이너스 RN이죠. 그리고 지금 플러스니까 이 차이가 플러스가 된 거죠. 0보다 큽니다. 그 얘기는 뭐죠? 지급준비금 총액이고요. 실제 지급준비금 총액이고 얘는 목표 지급준비금 총액입니다. 소요 총액이죠. 그러면 지금 목표치보다 실제 지급준비금 총액이 많다는 얘기니까 지금 지급준비금은 부족합니까? 아니면 남습니까? 남죠. 지급준비금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급준비금 잉여분이 생긴 겁니다. 지급준비금. 예금기관 부문 전체로서는 지급준비금 잉여분이 생겨 있습니다. 잉여분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금기관들은 잉여분이 생기면 추가 지출, 쉽게 말하면 추가 대출을 시작합니다. 추가 대출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급준비금 잉여분 감축을 도모하는 거죠. 감축을 도모해서 이제 뭘 하죠? 추가 대출을 해주는 거죠. 추가 지출, 편의상 추가 대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추가 대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추가 대출을 합니다. 추가 대출을 해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비예금 민간을 상대로 추가 대출을 해주는데 제가 대출을 해줄 때 비예금 민간의 그 화폐성 예금 계좌를 개설시켜가지고 거기에 대출금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예금 민간 입장에서 보게 되면 화폐성 예금이 증가하죠. 네. 화폐성 예금 B가 증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산 총액 U도 증가하는 겁니다. 추가 대출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U가 증가합니다. U가 증가하는 겁니다. 유동자산 총액 U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죠. 네,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증가하면 얘가 어디까지 증가할 수 있냐면 나중에 요 U2 균형치 여기까지 올 때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얘가 증가해서 이 수준까지 왔다. 이 수준에서도 보게 되면 여전히 지급준비금 잉여분이 생겨 있죠. 그럼 또 추가 대출을 해주죠. 또 여기까지 증가했다 그러면 또 이 수준에서도 요만큼 지급준비금 잉여분이 생겨 있으니까 또 추가 대출을 해주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만큼 또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는 유동자산 총액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동자산 총액은 이 균형점을 향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네. 이제 반대 경우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일 유동자산 총액 U가 U2- 더블 프라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U2- 우리 일상적으로 U2-라고 그러죠. U2- 수일 경우에는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때는 자 이만큼이 이제 HN이 아주 크죠. HN이 큽니다. 여기까지가 HN이죠. 그럼 HN 이만큼이 HN이고요. H는 얼마큼이죠? H는 이만큼이죠. H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H-HN은 R-RN이라고 했죠. 그러면 H-HN은 R-RN이니까 이 크기가 R-RN인데
이 경우에는 R-RN이 어떻게 됩니까? H-HN이니까 지금 얘가 더 크죠? 그죠? 이 뒤에 쪽이 더 커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R-RN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0보다 작게 됩니다. 차액 R-RN이 0보다 작으니까. 지금 그러면은 실제 지급 준비금 총액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목표 지급 준비금 총액이 있는데 실제 지급 준비금이 작은 거죠. 목표치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부족한 거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럴 경우에는 지급 준비금 부족분이 생깁니다. 지급 준비금 이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보충을 해야 되겠죠? 예금 기관들은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보충을 도모합니다. 보충을 도모. 보충을 도모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추가 회수를 해야죠.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니까 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들을 더 많이 회수해야 됩니다. 추가 회수를 시작하는 거죠. 추가 회수를 합니다. 추가 회수. 자, 대출금을 회수한다는 얘기는 비예금 민간이 보유하고 있던 화폐성 예금에서 예금을 은행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죠? 은행 쪽으로. 예금 기관들이 걷어들이는 거죠. 걷어들이니까 대출 받았던 비예금 민간에 예컨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화폐성 예금이 줄어드는 거죠. 회수를 하니까. 그렇게 회수를 해서 줄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예금 민간의 보유 화폐성 예금 D가 줄죠. 그 얘기는 유동자산 총액의 U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 U가 감소합니다. U가 감소. 그래서 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이만큼 감소하기 시작해서 이만큼 감소하게 되면 이 수준에서 또 요만큼 부족분이 남아있죠. 그럼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또 회수를 해야죠. 추가 회수하니까 또 줄어듭니다. 또 줄어들고 여기까지 줄어들었을 때 또 이만큼 여전히 부족분이 생기니까 또 추가 회수를 계속합니다. 결국은 유동자산 총액은 U2-에서 U2의 수준까지 줄어들 때까지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유동자산 총액 U가 U2 수준에 도달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HN과 이게 HN이죠. HN과 이게 H가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으니까 H-HN은 R-RN. 그래서 R-RN 0인 거죠. 여기 이 경우에는 R-RN 이퀄 0이니까 지급준비금 실제 총액과 소요 총액, 목표 총액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금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이나 추가 회수를 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게 되니까 당연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자산 총액도 더 늘어나지도 더 줄지도 않는 안정적인 균형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총액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수준? HN, 번호화폐 소요 총액과 H, 번호화폐 총액 선, 이 양자가 일치하는 두 선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 해당하는 이 U2의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재밌죠? 네. 여러분, 그동안에 아주 용어, 변수, 이런 거 들으시느라고 많이 좀 지루하셨지만 그 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재밌게 나오는 겁니다. 현실의 경제에서 유동자산 총액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냥 유동자산 총액이 어떤 수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바로 이런 수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유동자산 총액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H하고 HN을 대비시키는 방식이고요. 여러분이 또 혹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지급준비금은 어떻게 될까? 이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지급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R과 RN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도 역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네.
이겁니다. 네. 똑같은 메커니즘을 R과 Rn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책으로 보게 되면 그림입니다. 그림 2. 페이지로는 298페이지네요. 네, 그림 2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번호화폐 총액이죠. 네, 번호화폐 실제 총액이죠. 총액이 이렇게 유지된다고 치면요. 당연히 R은 우리가 H 이퀄 C 플러스 I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R은 어떻게 됩니까? R은 H-C가 되는 거죠. 그죠? R은 H-C가 됩니다. C가 CU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동자산 총액이 커지게 되면 CU, 이 부분이 커지죠. 예, 이 부분이 커지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는 작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자산의 총액이 커질수록 R은 H-CU로 이렇게 조금씩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급준비금 소요총액이죠. 목표지급준비금 총액 목표치 RN은 이거 곱하기 U가 되니까 이 기울기로 이렇게 RN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유동산 총액이 U 다시 수준에 있을 때는 이만큼이 지급준비금 잉여분이죠. 잉여분. 이렇게 해서 잉여분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잉여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잉여분 감축을 도모해서 추가 대출을 해서 유동자산 총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이만큼이 지급준비금 부족분이죠. 지급준비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이 되는 거죠. 뭐 그래프로 당연하죠, 그죠? 여기가 지금 이 수준이 지금 소요 목표치고요. 요거는 실제치니까 이게 부족분이 생겨가지고 이제 부족분의 보충을 위해서 추가 회수를 하는 거죠. 회수를 하니까 얘가 줄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RN과 R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도 유동자산 총액이 이 U2의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이 아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을 앞으로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 의해서 여러분께 유동자산 총액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유동자산 총액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강의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편하게 쉬십시오. 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